자, 이제 우리 책 26페이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볼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까지 뭐 봤냐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봤어요. 수량.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수량에 적용할 단가, 원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수량에 적용할 단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초에 재고자산 10개가 있었다. 수량 10개가 있었고 얘 하나당 단가가 하나당 10원이다. 그리고 기중에 물건 더 팔려고 더 사왔어. 물건을, 상품을 30개 더 사왔다. 가격 하나당 15원에 사왔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팔았어. 이제 물건 사와가지고 중간에 한번 팔았어. 20개.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매입 몇 개로 할까요? 15개. 개당 20원으로. 얘는 필기 안 하셔도 되세요. 뒤에 가면 우리 문제로 풀어볼 거니까 얘는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물건을 사왔어. 그리고 팔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우리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예요? 총 기초에 10개 있었고 매입 추가적으로 45개 했으니까 총 55개에서 20개 팔았으니까 기말 재고는 35개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35개에 적용할 단가는 얘로 할지 얘로 할지 얘로 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즉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 책 27페이지. 개별법. 개별법은 쉽게 말해 맨투맨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렇게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말고 얘네들은 좀 따로따로 관리할 가치가 있으니, 즉 니들은 VIP야. 그러니 우리 하나하나 관리를 해줄게 라는 게 개별법이에요. 자, 보시면 골동품, 밑줄, 미술 작품 등 개별적으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왔는데 도자기 하나, 그림 한 점, 각각의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 계속 이제 용어를 말할 건데 매출 원가는 게 뭐야?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는 건 결국 우리가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말해요. 내가 볼펜을 100원 주고 사왔어. 그리고 여기에 뭐 포장도 하고 해서 150원에 팔았어. 이 상품의 매출 원가는 뭐다? 100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품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 판매가액이 아니라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렇대요. 기초 재고에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기초 재고에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사왔어. 그럼 이게 뭐였다? 그쵸, 판매 가능 상품이었잖아. 앞에서 배웠죠. 판매 가능 상품 중에서 기말 재고가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면 우리가 기중에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들 중에 매출원가를 구해라 또는 기말 재고를 구해라 라고 나올 테고, 그럼 문제에서 기초 재고나 단기 매입액은 주어질 테고 둘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를 구해라 또는 기말 재고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식은 암기를 해주시고, 자, 다시 개별법으로 와서 해서 이렇게 고가의 가치가 있는, 즉 개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품들은 개별법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재고 자산별로 각각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방법 해서 밑줄, 재고 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골동품 도자기나 그림처럼 거래 횟수가 많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 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입선출법. 기말 재고를 어떻게 결정할지 나오면 선입선출법은 별표예요. 선입선출법으로 구해라는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선입선출법의 장단점을 묻는 이론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별표 치시고 별표 한 3개 쳐요. 치시고 알아볼게요. 자, 말 그대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 우리가 매출이 기말 재고가 35개 남아 있는데 35개는 어떤 게 남아 있느냐? 자, 물건이 팔릴 때 먼저 들어온 놈은 먼저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20개 팔렸으니까 기중에 팔린 건 20개죠. 20개가 어떤 게 팔린 거냐? 그래,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 거다. 기초에 있던 10개 팔린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온 매입 30개 중에 10개 팔린 거다. 그러면 기중에 매입한 20개와 마지막에 매입한 15개가 남아 있겠구나. 즉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으니 나중에 산 게 남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슈는 뭐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의 가격은 기중에 매입한 20개 곱하기 개당 가격 15원짜리가 남아있을 거고 마지막에 매입한 15개 개당 20원짜리가 남아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후입선출법은 반대겠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말재고 35개 남아있는데 뭐가 먼저 나갔다? 그래, 제일 나중에 들어온 놈. 위아래가 없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위아래가 없는 놈이라 이제 잘 안 써요. 기업회계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시험에서도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은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점점 후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은 중요도가 떨어져서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설명 들어와서 그렇다면 35개 남아있는데 이 20개 팔린 게 나중에 들어온 놈부터 팔렸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놈 15개 팔렸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5개 중간에 매입한 30개 중에 5개 팔렸겠구나. 그러면은 기중에 매입한 5개 곱하기 15원짜리 남아있겠고 기초에 있던 10개 단가 10원짜리 남아있겠구나 라는 거 감이 오시죠? 우리 뒤에서 문제로 풀어볼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자. 여기도 별표 장단점 별표 5개 3개만 치죠. 장단점을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 왕왕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 암기를 해주시고 느낌적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당연히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겠죠. 내가 나중에 사온 건 나중에 남아 있을 테니 처음에 들어온 건 팔렸겠구나. 당연히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를 하고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다. 나중에 들어온 놈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최근 원가가 반영이 되겠죠. 기말 재고에. 자, 이익 조정의 가능성이 작다. 이거는 후입선출법 장단점 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인지. 단점. 매출 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 밑줄. 이게 뭐냐면 내가 기말의 물건을 팔았는데 얘의 판매 상품의 원가는 기초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기초에는
이 전년도부터 뭐 2018년, 2017년도에서부터 넘어온 재고 자산이 있을 텐데 내가 판매한 상품은 2019년 12월에 팔았어. 그러면 판매한 시기와 원가가 들어온 시기가 일치한가요? 아니죠. 판매는 2019년도 12월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상품의 원가는 과거의 원가를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즉 수익과 판매된 상품의 가격과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대응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반대로 수입선출법은 얘가 반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과대평가가 된다. 자, 얘는 무슨 소리냐?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을 차감하면 뭐다? 매출 원가죠. 다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다.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판관비랑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가감하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우리 단순히 기말재고와 매출 원가 간의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재고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자, 다시 매출 원가는 뭐라고 그랬어? 다시 보시고, 매출 원가는 기초에서 단기 매입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나머지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먼저 들어온 놈은 나갔으니까 물가 상승하면 나중에 들어온 놈은 물가가 큰 놈이 남아있겠지. 그러면 기말재고는 커지겠죠.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자, 기말재고가 커지면 마이너스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지.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총이익은 다시 커지겠지. 그쵸? 그러면 기말재고와 매출총이익, 단기순이익은 같은 방향일 거야. 그러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다. 즉 다른 말로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된다. 다른 말로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이 된다. 되셨죠?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의 높은 가액이 물가 상승 시라는 말, 동그라미, 물가 상승 시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틀린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기순이익은 무조건 과대 계상된다. OX, X겠죠. 무조건이 아니라 물가 상승 시에만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된다.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는 과대 계상이 된다. 맞는 말.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맞는 말. 매출원가 과소 계상된다. 맞는 말. 다 연관 지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틀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기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랑 추가적으로 매입한 금액,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재고를 뺐더니 그럼 나머지는 판매된 걸로 보겠구나.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계산이 되겠구나. 매출원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시험 문구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 아예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놈이 나중에 나간다. 위아래가 없는 놈이다 라는 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비교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후입선출법의 단점은 뭐냐? 아까 선입선출법의 장점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충실하다. 판매된 상품 판매가와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대응이 잘 된다. 왜? 나중에 들어온 게 나중에 팔린 거니까 가장 최근에 사온 거를 가장 먼저 판다고 보니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잘 된다. 자, 두 번째,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적게 계상되어 세금의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얘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막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물가 상승하면 기말재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후입선출법 할 때 물가 상승하면 기말재고 적어지겠지. 가장 오래된 게 남아있잖아. 그러면 기말재고는 적어지지. 그렇다면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매출원가 커지면 단기순이익은 적어지겠죠. 단기순이익이 적어지면 세금이 적어지겠지. 그래서 세금의 이연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 예전에는 후입선출법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잔머리를 쓴 거야. 아, 우리 얘로 회계 처리하면 세금 나중에 지금 많이 낼 거 나중으로 미룰 수 있겠구나. 지금 단기순이익 조절해서 단기순이익 낮춰가지고 세금 적게 내자라고 계획을 잡으니 회계에서 이거 막은 거예요. 아, 니네 이제 후입선출법 쓰지 마. 인정 못 해줄 것 같아. 되셨죠? 단점. 그래서 후입선출 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고자산을 구입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계속 사는 거야. 물건을 계속 사서 과거에 낮게 측정된 원가를 못 써먹게끔 만드는 거야. 자, 우리 판매되는 가격이 100원인데 지금 사오는 물건들은 뭐 90원이야. 그런데 옛날에 사왔던 상품의 원가는 뭐 50원이야. 그럼 이익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얘 안 써먹게 하려고 계속 물건 사는 거야. 그게 후입선출 청산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사온 물건을 못 써먹게끔 하려고 계속 물건을 구매한다.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고 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행 원가를 나타내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옛날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아주 과거의 것들이 남아있으니 현행 원가 반영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겠죠. 순서상 먼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온 놈이 먼저 가야지. 그렇죠? 순서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의 장단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평균법은 뭐냐? 그래,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은 좀 비합리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얘 우리 좀 유두리 있게 둘이 섞어서 좀 쓰자라는 거예요. 섞어서 쓰는데 우리 앞에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기말에 우리 창고 가서 우리 수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창고에 가서 우리가 하나 세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해서 재고 파악을 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장부를 기록해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요. 계속 기록법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의 차이에 따라 평균법도 달리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기말 시점에 가서 모든 걸 다 본 상태에서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실지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법, 기말 상태에서 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 전체의 수량의 단가 곱해서 평균을 내자라는 거고, 계속기록법은 내가 10개를 개당 10원에 사왔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20개를 개당 15원에 사왔어. 근데 도중에 15개를 팔았어. 그럼 남아있는 것보다 15개죠. 그러면 이때 한번 평균 내자. 이 시점에서 한번 평균 내서 개당 가격 구하고, 추가적으로 구입했다. 이 이후 추가적으로 30개를 구입했다. 개당 20원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평균을 내자.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평균을 내자라는 거예요.
해서 이 방법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평균을 내는 방법은 같으나 얘를 우리 기말 시점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평균을 내는 방법과 기중에 계속적으로 평균을 이동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 계속 기록법 중에 이동평균법이 있다라는 거 이 매칭시켜 주시고, 그래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 우리 시험에서는 책 28페이지 예제 문제 7번 문제에서는 기말재고를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 매출원가를 구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말재고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단가를 어떤 놈을 결정할지 적용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초에 우리 10개 200원짜리 10개 있었고, 기중에 2월 12일 날 추가적으로 40개를 샀어. 얼마짜리? 250원짜리. 그리고 6월 14일 날 이 중에 20개를 팔았다. 300원에 팔았어. 그리고 10월 4일 날 추가적으로 상품을 더 구입했어요. 몇 개? 10개. 얼마짜리? 240원짜리. 그러면 기말재고 몇 개예요? 50개, 60개 중에 20개 팔았죠? 그러면 기말재고 40개가 남아 있을 텐데, 이 40개의 단가를 200으로 할지 250원으로 할지 240원으로 할지, 300원 아니죠. 판매 가격이니까. 이 중에 어떤 놈을 적용시킬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뭐다? 그렇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해서 50개 중에 20개가 팔렸겠지. 이 팔린 20개는 처음에 있던 거 10개 팔리고 추가적으로 40개 중에 10개가 팔려서 2월 12일 날 구매한 40개 중에 10개 팔려서 30개 남아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마지막에 매입한 10개 남아있으니 얘의 기말재고 자산 가액을 결정해보자 해서 30개, 얘는 얼마짜리? 그쵸, 250원짜리. 250원짜리 남아있고, 나머지 10개는 얼마짜리? 그쵸, 개당 240원 남아있겠죠. 해서 얘 가액 계산하면 기말재고 자산 가액이 되겠죠. 기말재고 자산 가액이 구해진다라는 거. 키포인트,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라는 거. 자, 후입선출. 후입선출은 뭐다? 그래,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 20개 팔렸는데 이 중에 먼저 들어온 놈이 팔린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놈이 팔렸다. 즉 10월 4일 날 마지막에 구입한 10개 팔리고 2월 12일 날 구매한 것 중에 10개 팔려서 기말재고는 2월 12일 날 구매한 40개 중에 30개 남아있는 것과 기초에 있던 10개가 남아있다. 그럼 기말재고 자산 가액은 얘네 둘이 남아있겠구나. 자, 기말재고 자산 가액은 10개, 기초에 있던 10개 가액 얼마? 그쵸, 200원짜리 남아있고, 나머지 30개는 2월 12일 날 구매했던 개당 250원짜리가 남아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액이 나오겠죠. 숫자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어렵지 않으시죠? 해서 문제에서는 아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를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적긴 하세요. 나온다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평균법. 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 문제는 총평균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을 내보자. 기말 시점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야. 10개짜리 얼마 주고 샀어?
총 200원 주고 샀고 40개짜리 얼마 주고 샀어요? 총 개당 250원 주고 샀고 마지막으로 10월 4일날 구매한 10개 얼마 주고 샀다? 개당 240원 주고 샀으면 얘들의 총 평균가액은 얼마다? 몇 개로 나눠야 돼? 10개, 40개, 10개 총 60개로 나누면 개당 평균가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개당 평가가액이 얼마? 뭐 얼마 나오겠지? A라고 치면 기말재고 몇 개예요? 기말재고 몇 개 남았어? 40개 남았죠. 40개 곱하기 개당 평균가액 A가 나오겠죠. 그럼 기말재고 가액이 구해진다. 총평균법으로 구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입한 판매 가능 상품의 총평균값을 구한다. 다시 판매 가능 상품의 기초, 매입, 얘는 합치면 뭐다?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상품의 개당 평균가액을 구해서 기말 재고에 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합리적이긴 한 것 같은데 물량 흐름과는 일치하지가 않을 테니 보통은 선입선출법이 실무에서나 많이 사용될 테겠죠? 그러니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면 시험에서도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들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잠깐 복습하시고 머리 좀 식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